자교수와 고등학교 색인물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운동량과 충격량 배웠죠. 오늘은 운동량 보존 법칙 배울 차례입니다. 운동량을 도대체 물리에서 언제 처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 물체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예를 들었죠. 세물체 운동 예를 들었었습니다. 물체가 세 물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물체마다 운동 방정식을 세웠죠. 그때 세운 운동 방정식은 이랬습니다. 이랬을 때 좌변은 각 물체가 받는 힘이고 우변은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항이죠. 각 물체가 받는 힘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외력과 내력. 그랬을 때 이 세 물체의 운동 방정식, 이렇게 여러 물체의 운동의 경우에는 무엇이 어려웠습니까? 한 물체마다 각각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한꺼번에 풀어야 됐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연립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식과 2식과 3식을 따로따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한꺼번에 풀어야지 됐어요. 그래서 1식을 풀 때는 R1을 푸는 것인데 R1을 풀려면 여기서 푸는 R2와 R3를 알아야지 R1을 풀었죠. 마찬가지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새로운 물량을 도입해서 해결했죠. 그렇게 도입한 것이 질량 중심과 운동량이었습니다. 우리 이 질량 중심과 운동량을 도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물리에서 새로운 물량은 항상 어땠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푸는데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물량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물체 운동을 할 때, 여러 물체의 운동을 다룰 때 질량 중심이라는 물량과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물량을 도입했는데, 자, 어떻게 도입했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우리 이 가속도를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F는 ma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었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고, 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의 가속도를 요 모양으로 이렇게 이용한다고 하면 아까 그랬을 때 저 우변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식을 모두 더했죠. 세식을 모두 더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있는 내력은 전부 0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식을 다 더하면 여기 좌변을 다 더한 건 무엇이 되었어요? 이건 외력의 합이 되었죠. 그리고 우변을 다 더한 건 이렇게 됐는데, 이때 이 R1, R2, R3하고 M1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었냐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DT제곱분의 D제곱 안에 M1, R1 더하기 M2, R2 더하기 M3, R3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었죠. 바로 이 표현으로부터 질량 중심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과 같았습니까? 총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 이것과 같도록 질량 중심을 정의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량을 정의할 때는 똑같은 세 개의 운동 방정식을 표현할 때 어떤 걸로 표현했습니까? 이번에는 이걸로 표현했습니다. 요거 F는 mdt분의 dv. 그래서 우변을 이렇게 mdt분의 dv로 표현해 놓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식을 다 더하니까 내력은 다 0이 되고, 그러면 좌변은 무엇이 됐어요? 좌변은 외력의 합이 됐죠. 그리고 이제 우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m1을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으로 다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아까하고 똑같이 했었는데 아까는 뭐였습니까? dt 제곱분의 d 제곱하고서 m1 r1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dt분의 d 하고서 m1 v1 더하기 m2 v2 더하기 m3 v2 이렇게 됐죠.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무엇을 정의했습니까? 운동량을 mv로 여기서부터 정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이렇게 mv로 정의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그 각각 물체의 운동량을 MV로 정하면 이건 어떻습니까? M1V1은 첫 번째 물체의 운동량, M2V2는 두 번째 물체의 운동량, M3V3는 세 번째 물체의 운동량이죠. 근데 이걸 다 더한 걸 우리 뭐라고 정의하냐면 총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다 합하면, 질량을 다 합하면 총 질량, 운동량을 다 합하면 총 운동량,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속도, 각 물체의 속도를 다
다 합하면 그걸 총속도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런 말 없죠. 가속도를 다 더하면 총가속도 이렇게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런 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량 중에는 이렇게 총 뭐라고 표시할 수 있는 물리량이 있고 그렇게 표시할 수 없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물리량은 좋은 물리량이고 그렇게 표시할 수 없는 물리량은 별로 좋지 않은 물리량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좋은 물리량 위주로 물리식들을 표현할 것 같으면 다루기가 훨씬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세 물체에 대한 운동 방식을 이렇게 썼을 때 이걸 다 더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더했더니 여기 있는 내력의 합은 다 0이 되고 이걸 다 더하는 게 뭐가 됐습니까?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이건 각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만 다 더한 것이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이걸 외력의 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량을 정의하고 요거는 각각을 M1, V1을 이제 첫 번째 물체 운동량, M2, V2를 두 번째 물체 운동량, M3, V3를 세 번째 물체 운동량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운동량을 다 더한 걸 우리 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바로 총 운동량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총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걸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 운동량으로 표시할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dt분의 dp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표시하겠습니다. 여러 물체의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다 더해버렸더니 내력은 다 없어지고 식 하나로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식 하나로 표시했을 때 이때 이 좌변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 좌변은 여러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 중에서 외력만을 다 더한 외력의 합이죠. 내력도 다 더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각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력의 합은 저절로 0이 되고 남는 게 뭐만 남습니까? 외력의 합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변의 이 P는 바로 무엇입니까? 각 물체의 운동량을 다 합한 총 운동량이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떤 양을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했을 때 그게 0이면 그건 무슨 이야기라고 했어요? 시간에서 미분하면 이 별 속에 있는 것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D별 은 어떻게 구하냐면 나중별에서 처음별을 뺀 것이죠. 근데 나중별에서 처음별을 뺀 게 0이면 어떻습니까? 나중별과 처음별이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은 바뀌지가 않는다. 이게 바로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 dt분의 d모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그러면 그 조건 아래서 보존 법칙이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요거 여러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각각의 물체에 대한 운동 방식을 다 더해가지고 요걸 얻었는데 여기서 바로 이런 꼴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총 운동 운동량이 보존되는 조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러 물체 운동 방정식에서 외력의 합이 0이면 요게 0이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된 거에서 별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P죠. 이 P가 바로 무엇입니까? 총 운동량이죠. 그래서 총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러니까 여러 물체의 운동 방정식이 바로 F는 dt분의 dp인데 여기서 외력의 합이 0이면 이게 바로 요게 성립할 조건이 되죠. 외력의 합이 0이면 총 운동량이 보존된다.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어디다가 적용했었습니까? 한 물체에다 적용했었죠. 한 물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물체에 적용하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이 0이면 그러면 그 물체의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한 물체의 운동량이 바로 총 운동량이니까.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 물체만 이야기할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 같은 거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무엇하고 같으냐면 그 물체의 속도가 안 변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여러 물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량을 도입할 것 같으면 여러 물체의 운동에서 외력의 합이 0이라는 조건이 만족하면 총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충돌 문제입니다. 충돌 문제는 두 물체가 오다가 충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물체가 오다가 충돌하기까지는 아무런 힘도 받지 않으면 각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겠어요? 두 물체는 힘 받지 않으면 등속도 운동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물체가 지금 옵니다. 그래서 M1이라는 물체가 하고 M2라는 물체가 V1이라는 속도와 V2라는 속도로 오다가 충돌하기 전까지는 이 속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충돌을 합니다. 이 충돌하면 어떻게 하느냐? M1과 M2 사이에 힘 작용하죠. 근데 이 힘은 외력입니까? 내력입니까? 우리 외력인지 내력인지는 어떻게 구분을 했죠? 내가 정한 개 안에 있는 물체들끼리 작용하는 힘은 내력이고, 내가 정한 개 바깥에 있는 물체와의 상호작용은 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정한 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한 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려고 하는 물체들의 모임이 내가 정한 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물체의 충돌 문제에서는 내가 M1과 M2의 물체의 속도나 위치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물체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개가 두 물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충돌했을 때는 M1이 M2에 작용하고, M1이 M2에 힘작용하고, M2가 M1에 힘작용하죠. 이건 내력입니까? 외력입니까? 내력이죠. 그래서 충돌 문제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작용하는 힘은 내력이니까 충돌 문제는 내력만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돌을 하고 나면 충돌한 다음에는 각 물체의 속도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죠. M1도 M2가 때리는 힘 받았으니까 V1 프라임으로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M2도 M1이 때리는 힘 받았으니까 V2 프라임이라는 속도가 바뀌었어요. V2에서 V2 프라임으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M1과 M2에는 내력만 작용하고 외력의 합은 얼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외력의 합은 0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각각 물체의 운동량은 바뀌지만, 각각 물체의 속도는 바뀌지만 우리 무엇은 안 바뀐다고 알 수 있습니까? 이때는 운동량이 보존이 돼서 두 물체의 운동량을 합한 총 운동량은 바뀌지 않는다.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은 뭐예요? P1 더하기 P2입니다. 충돌 후의 총 운동량은 뭐예요? P1 프라임 더하기 P2 프라임. 다시 말하면 바뀐 첫 번째 물체의 운동량과 바뀐 두 번째 물체의 운동량을 더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총 운동량이 같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그래야 됩니까? 아주 신통합니까? 아주 신통하죠. 이걸 우리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부터 알아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알아냈습니까? 운동량이라고 하는 좋은 물리량을 정의해서 알아낸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해 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더 쉽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물체는 충돌하면서 서로 상대 물체의 힘을 작용하고 모두 속도가 바뀌는데, 이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내력이니까 두 물체의 내력이고 두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 전후 각 물체의 운동량은 바뀌지만 두 물체의 운동량인 합인 총 운동량은 바뀌지 않고 보존된다고 하는 것이 충돌 문제에 적용한 운동량 보존 법칙의 결과인데, 이것처럼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려면 맨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력만 작용한다. 외력의 합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간단한 예를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빙판에서 서로 상대방을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스케이트를 찹니다. 스케이트를 신고 있는데 여기서 둘이 서 있다가 둘이 갑자기 이렇게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멀어져 가겠죠. 자, 그런 문제입니다. 빙판에서 스케이트를 신은 철수와 영자가 그림과 같이 가만히 서 있다가 서로 힘껏 밀었더니 철수는 5m/s 속력으로 퍼세크 속력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면 영자가 멀어져 간 속력을 구하라.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철수와 영자의 질량은 각각 철수의 질량은 63km
kg이고 영자의 질량은 45kg이다. 이거 어떻게 구할지 아주 막연할 수도 있지만 요거 무엇을 적용할 수가 있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운동량이 보존될 조건이 만족할까 안 할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작용한 힘은 무엇입니까? 서로 민 거죠. 이 서로 민 힘은 내력입니까? 외력입니까? 이건 내력이죠. 우리 개는 철수와 영자가 개인데 철수가 영자를 밀고 영자가 철수가 민 건 내력이죠. 내력만 작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두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중력은 내력입니까? 외력입니까? 이건 외력입니다. 또 무엇도 작용합니까? 수직항력도 작용하죠. 수직항력은 내력입니까? 외력입니까? 외력이죠. 자, 이 경우에는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이 0이어서 이 힘도 이제 0이 되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무엇만 관심을 갖냐면 우리 서로 멀어지는 속도는 어떤 방향의 속도예요? 수평 방향의 속도죠. 그래서 수평 방향의 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은 없고 지금 무엇만 작용합니까? 내력만 작용하죠. 이렇게 속도나 이런 것은 각 성분별로 특히 운동량은 벡터인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렇게 성분별로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X성분의 그 외력의 합이 0이면 X성분의 운동량이 보존되고 Y성분의 외력의 합이 0이면 Y성분의 운동량이 보존되고 이렇게 성분별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운동량이 보존될 특히 수평 방향의 총운동량이 보존될 조건이 만족할까 하는 건 우리 어때요? Yes죠. 그러면 우리 밀기 전에 총운동량은 얼마입니까? 밀기 전에는 철수와 영자가 전부 다 정지해 있었으니까 총운동량이 0이죠. 그러면 민 다음에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철수의 속도가 V1이고 영자의 속도가 V2라고 한다면 총운동량은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민 후의 총운동량 P'은 M1 V1 더하기 M2 V2가 되겠어요. 1은 철수고 2는 영자입니다. 그래서 철수의 질량에다가 철수의 속도를 곱하고 그 다음에 영자의 질량에다 영자의 속도를 곱한 거 요거 두 개가 민 후의 총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거 민 후의 총운동량이 무엇과 같아야 돼요? 밀기 전과 같아야 되죠. 이게 0과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무엇을 구해야지 되겠어요? 무엇이 주어졌냐면 M1과 M2 알고 V1을 압니다. V1 문제에서 주어졌죠. 5m 퍼세크. 그러면 V2가 뭘까? 그러면 V2는 어떻게 돼요? V2는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M2분의 M1 V1 이렇게 됐죠.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를 다 대입합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7m 퍼세크.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7m의 마이너스 부호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을 여기 철수가 움직인 방향 여기는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왼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요 마이너스 라고 하는 것은 영자의 방향은 철수의 방향, 움직인 방향과 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그러겠죠. 쫙 밀면 철수가 왼쪽으로 가면 영자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바로 철수의 운동 방향과 영자의 운동 방향이 철수의 운동 방향과 반대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무엇이었어요? 영자의 속력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물어봤죠. 속력이라고 하는 건 이 부호 방향을 뗀 겁니다. 그래서 영자의 속력은 7m/s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제 우리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총운동량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예로 우리가 하나 든 게 뭐였어요? 충돌이었죠. 이 충돌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